13번 문제죠? 13번. 자, 13번에서 조직구조 설계에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정에 대한 거. 여러분들, 이 조정은 수직적인 조정 방식이 있고 수평적인 조정 방식이 있어요. 아까 계층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수직적 조정이죠. 프로젝트팀이나 태스크포스는 수평적 조정에 관한 거예요. 그런 것들. 규칙, 이것도 수직적 조정입니다. 자, 조정의 원리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수직적인 연결은 상위 계층의 관리자가 하위 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 계층 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위 계층 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번. 수직적인 연결 방법으로서 임시적으로 조직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 이런 부분들은 수평적인 연결 조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번에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반 이걸 구성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심해서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들이 전부 다 이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겠죠. 이런 것도 여기서 일종의 태스크포스에 준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프로젝트팀하고 태스크포스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젝트팀은 한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프로젝트팀이고 태스크포스는 서로 각기 다른 그러한 부처 간에 파견 나와가지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각각. 3번. 수평적인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의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거. 4번. 수평적인 연결 방법으로서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 등이 있다. 맞죠? 자, 13번에 2번이 들었어요. 2번이. 수직적 조정하고 수평적 조정 구분해서 규칙과 계획은 수직적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규칙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은. 자, 14번.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러분들 남녀 평등 예산에 관한 거죠. 남녀 평등 예산에 관한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럼 1번.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부서 장과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요,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부서의 예산을 성인지 예산에 바탕을 두고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장이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장이 작성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인지 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다. 응? 3번.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규모나 개요나 규모, 성평등의 기대 효과, 그 다음에 성과 목표, 성별 수의 분석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성인지 예산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인지 예산서에 바탕을 두고 예산을 이제 편성해 집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산서를 또 작성해야 되겠죠. 결산서를. 그래서 그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인지 결산서를 같이 묶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4번.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 실적과 성평등의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 올해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하고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성인지 예산서는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인지 결산서는 2019년도 결산서가 되는 거예요. 각각. 여기서. 자, 14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2번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5번.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에서 옳다는 거예요. 결산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거, 이게 결산이에요.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각 기관이 결산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한 각 기관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 두 번째,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를. 그럼 결산 심사는 언제까지?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결산은 심사한다. OX.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어? 올해는 2019년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겠죠. 올해는 2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다 결산서가 제출된 거죠.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감사원에 보내요. 그럼 감사원은 이 결산한 걸 확인하는 거야. 전체. 감사원에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것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확인한 결산서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돼요. 5월 31일까지. 국회. 그럼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하겠죠? 이걸 언제까지 심사를 하느냐? 갈수록 지워집니다. 계속.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아셨어요?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결산 심사가 끝나야 돼. 왜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심의가 되죠? 언제 예산심의야? 2021년도 예산심의가 이때부터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정기국회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심의가 다음 연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산심사가 끝나야 된다. 이 결산에 대한 심사는 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심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국회 결산심사가 끝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다음 연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그럼 국회에서는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그 말이야. 3번,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된다.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산한 것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그랬는데 국회에서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국회 결산 심사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4번. 각 중앙관서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에 통합해서 작성하게 된다. 아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3번이에요. 결산이라는 것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된다. 잘못된 표현이야.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해서 끝나는 겁니다. 정기 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자, 16번. 공무원 부패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거예요. 기억.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탈이 이루어졌잖아. 일탈형 부패입니다. 일탈형 부패. 니은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거짓말들 많이 하죠. 이번 주가 고비다. 그게 한 지금 서너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어느 정도 해결될 거예요. 지금 중국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확진자는 조금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봐요. 자, 이건 백색부패에 관한 부분이에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거 처벌할 수가 없잖아. 그죠? 백색부패입니다. 디귿,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여러분들,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그것은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조직 내에서 전반적으로 다 그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부패가. 아셨어요? 그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 제도화된 부패입니다. 오케이? 이 경우는. 릴. 거래 당사자 없이 공범 횡령이랄지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랄지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비거래형 부패예요. 비거래형 부패. 이 내용은. 거래형 부패는 뭐야? 어떤 이권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고 이게 거래형 부패에 관한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말하는 공범횡령에 관한 거,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이런 부분들은 비거래형 부패다. 오케이? 16번에서 바르게 연결된 것 그런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이요? 언제 3년을 먹겠어요? 4년이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부 임기가 4년이에요. 근데 그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대표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회가 의장단을 선출하죠. 의장단은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년씩이에요, 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장단 2년씩이에요. 국회의장 임기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아. 1번. 지방의회는 조례로 제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2번.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3번.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걸로 본다. 그런데 표결권이 있어요, 의장에게. 표결권이 있습니다. 근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장에 있어. 그죠? 캐스팅 보트 이게 없어요. 그냥 찬성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걸로 보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걸로 보는 거예요. 4번. 지방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건 국회에 준하는 것들이 전부 다. 4번 내용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회기 내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이 있죠. 근데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그러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없어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방의회가 선출한 이 의장단에 대해서 불신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임 의결. 지방의회 의장단에 대해서. 자, 불신임 의결을 할 때는요, 사과예요, 사과. 무슨 말이야?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여러분, 둘 다 제적위원입니다. 이건 뭐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요건이. 기억해둬야 돼.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 그리고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그래서 사과예요. 암기해두세요. 불신 의결의 요건입니다. 자, 17번은 정답이 3번이다. 자, 18번. 프렌치와 레이벤의 권력 유형에 분류해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1번 준거, 그 다음에 전문성, 강제력, 그 다음에 상징. 근데 상징은 관계없죠. 준거라는 말은 상관이 자기 자신의 어떤 롤 모델이야. 준거인물이 된단 말이야.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권력의 원천입니다. 오케이? 준거인물, 이 말은 준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관이 자기 자신의 롤 모델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19번. 전문 경력관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전문 경력관은요, 특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임명되는 공무원이에요. 특정의 전문성. 오케이? 내가 그 기본이론 강의할 때도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야. 그 세관에 그 수화물 검사하죠. TV에 보면 가끔 예를 들어서 그 엑스레이로 이렇게 투시된 거 나와서 이렇게 검사하잖아. 그 검사하는 검사관들을 그 대학의 방사선과 출신들 있잖아요. 그들을 채용해요. 그럼 방사선과 출신들은 훨씬 판독을 잘할 거 아니야. 전문성이 요구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 오케이? 특히 뭐 금부치나 마약 이런 것 전부 다 캐치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 경력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보장된다, 안 된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 여러분들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직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 다음 경력직에 뭐 있어?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특정직 있잖아요. 특정직은 특수 경력직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전문 경력관 이런 경우는 특정직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연구직의 연구 업무 담당하는 연구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술 연구 업무 여기에 들어가요. 기술 연구 업무는 특정직 아닙니다. 비서관은 별점직이에요. 비서관은. 국세청장은 어디에 들어갈까? 국세청장. 네? 청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직에 포함되죠. 여기는 신분 보장이 안 되잖아. 네? 네. 그러면 경찰청장은 특정직이에요. 신분이 보장돼요. 여러분들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 있죠?
임기가 전부 2년입니다.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직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어디에 들어갈까?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오케이? 이들은 특정직입니다. 이들은. 근데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요, 장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돼요. 재판관은. 보통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반직이죠. 근데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기술 연구에 해당되는 기술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일반직입니다. 오케이?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기술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일반직이에요. 자, 여기 전문 경력관 전부 다 일반직에 포함되는 거야. 일반직에 해당됩니다. 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가운데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이나 직군,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특수 업무잖아요. 특수 전문 분야의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군, 직렬, 계급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아요. 응? 3번. 전문 경력관 직위의 고는 직무의 특성이나 난이도, 그 다음에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4번.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쳐서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임명을 했는데 적응을 못하면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19번은 그래서 2번이 들었습니다. 2번이. 자, 전문 경력관은 특정직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일반직에 속한다. 일반직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자,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일까요? 특정직일까요? 임기제 공무원. 응?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이에요.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입니다. 정해진 임기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아까 책임운영기관장 얘기했죠? 책임운영기관장 2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장관 임명한다고 그랬잖아. 임기제 공무원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신분이 보장되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19번은 2번입니다. 자, 20번.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1번. 정부의 직접적인 공급이 아닌 대안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는 생활 쓰레기의 수거,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 이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 과잉 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의 해결책으로서 계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1번하고 2번이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특히 생활 쓰레기 수거 이런 건 대표적인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시설 관리랄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용자 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왜냐? 사용 부담의 방식 이렇게 표현하면 사용자 부담의 방식이라는 것은 사용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설의 이용료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시설 이용료. 또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구입해서 거기에 쓰레기 담아서 버리잖아.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비용 부담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경우는 조세 부과에 비해서 저항이 강하다, 약하다? 저항이 약하겠죠. 왜냐? 비용 부담하기 싫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쓰레기 봉투 사지 마.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세 부담에 비해서 저항이 약하다. 4번 사바스가 제시했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에 따른다면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자, 이것을 각각 여기 정부로, 여기는 민간으로. 생산. 여기 정부, 여기 민간. 각각. 그러면 여러분들 정부가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것은 정부 서비스 공급에 관한 거죠. 자, 거기다 쓰세요. 정부 서비스 공급. 응? 정부 서비스 공급. 여기 뭐 위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간 계약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정부 서비스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정부 간 계약 이런 경우. 그 다음 여기는 정부 서비스 판매. 정부 서비스 판매. 여러분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야. 여러분 정부 서비스 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죠. 서비스를. 이 경우는 정부 서비스 판매는 이런 거야. 모래 자갈 골재 채취하죠. 이건 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골재 이렇게 채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민간업자가 대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회사랄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생산은 정부가 하지만 공급은 누가 해요?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서비스 판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골재 채취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이 생산을 하고 정부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기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거. 보조금 있죠? 보조금 지급한단 말이야. 정부가.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곳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겠죠. 그죠? 보조금 지급 방식.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약 방식. 이 계약 방식은 민간 위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정부가 한 계약이고, 여기서는 뭐야? 민간업체와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시가 있고 수원시 옆에 화성시가 있어. 각각 여기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화성시의 쓰레기 소각, 수원시 거 일부도 여기다 갖다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용량이 크니까.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부 간 계약에 관한 겁니다. 오케이?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뭐냐면 청주시가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라는 민간 위탁이 오는 거야. 다르죠? 정부 간 계약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허가, 특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청주시가 각 지역에
특정 업체를 하나씩 지정을 해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이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폐기물 수거 처리를 맡깁니다. 이 허가받은 이 업체들만 폐기물 수거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특정 지역에 하나씩만 딱 선정이 됐으니까 몇 개 안 되죠. 그럼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통해서 업체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여기 등장하겠어요. 난립하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폐기물 수거 처리 업체 이런 경우들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정 업체를 하나씩만 이렇게 지정해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허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청주시가 특정 업체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 업체들이 여기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죠. 그죠?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오케이? 여기서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쓰레기 수거 업체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 비용 부담은 누가 해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청주시가. 물론 엄밀하게 보면 청주시는 그 비용을 쓰레기 봉투 판매한 수입으로 비용을 마련해갖고 지급하겠지. 예? 그럼 1차적으로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그 다음에 구매권인 바우처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거 3개하고 요거하고 구분하셔야 돼. 아셨어요? 요거에 관한 것은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매권은 민간에서 생산하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단지 정부는 대상자에게 바우처만 제공하는 거예요. 오케이? 대상자에게 바우처만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바우처를 제공받은 사람은 시장에서 필요한 걸 또 직접 선택에 소비할 수가 있는 거죠. 구매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말 할지 자원봉사.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전부가 다 민간에 생산하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형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매권은 요거하고 구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케이? 갈까? 그래서 20번 문제에서 4번의 지문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방식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민간에서 생산하고 민간에서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 내용은.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요거예요. 요거. 아시겠어요? 특히 요거하고 구분해서 요것을 구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번 보세요. 왜 그래요? 2018년도까지 풀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몇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1번 2017년도 문제예요. 자, 대표관리자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대표관리자 이렇게 연결되죠. 역관제 반발로서 실적제에 대해서 대표관리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각각. 여러분들 역관제는 공무원 채용 기준이 뭐예요? 정당의 공헌도하고 충성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관제는 정당 정치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관제 하면 정당 정치를 항상 생각해야 돼. 아셨어? 정당 정치의 산물로 나온 게 역관제예요. 아셨어요?
정당 정치의 산물로 나온 것이. 예. 실적제는 실적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시험, 공개 경쟁,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적제를 이해할 때는 이 시험을 통해 공무원 뽑는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치적 중립은 어디서 나타나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시험 봐서 뽑았으니까 집권 정당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죠. 그러면 대표관리자의 채용 기준은 뭡니까? 여기는 출신 집단이에요. 다양한 출신. 아셨어요? 이게 공무원 채용 기준입니다. 그래서 역관제, 실적제, 대표관리제 이해할 때 여기는 정당 정치를 기억하고 실적제는 시험을 항상 기억해야 돼. 아셨어? 그리고 대표관리제는 뭐? 출신들. 역관제는 추구하는 이념이 민주성이 1차적이죠. 실적제는 능률성이에요. 그러면 대표관리제는 여기는 형평성입니다. 오케이? 각각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이렇게 연결해보죠. 자, 대표관리자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여권주의 폐단 시장을 위해 등장했다. 여러분들, 여권주의 폐단 시장을 위해서는 실적제예요. 그리고 실적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관리자예요. 실적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실적제하고 대표관리제를 비교한다. 여기는 기회의 공평이야. 여기는 결과의 공평이에요. 기회의 공평, 결과의 공평. 여기는요, 여기는 수평적 형평이야. 여기는 수직적 형평입니다. 여기는요, 실질적 평등이에요. 실질적 평등. 아니, 형식적 평등. 공개 경쟁 시험이니까. 여기는 실질적 평등입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이러한 실적제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표관리제가 등장한다. 오케이? 한 예를 들어서 실적제 하에서 공개 경쟁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장애인도 공무원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요. 근데 일반인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럼 장애인들은 오히려 더 불리해지죠. 일반인하고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공직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관리제는 뭐냐면 장애인은 일반인들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구분해서 일반인은 일반인들끼리, 장애인은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이게 대표관리제죠. 그럼 관료제 조직은 다양한 출신들을 대표해서 구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역관주의 폐단 시장이 아니라 실적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왜냐? 1번이 틀리니까 2번은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출신들끼리 채용하게 되면, 다양한 출신들을 채용하면 이들이 자기 출신 입장에서 노력하겠죠. 자, 대표관리제. 여기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다양한 출신들이 이렇게 채용이 되면 이 안에서 내부 통제가 가능해진다. OX.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안에서 적절하게 서로 견제하고 내부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통제가 어려우니까. 왜 외부에서 통제가 어려워요? 행정이 전문화되고 재량권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출신들을 구성하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내부에 통제를 하게끔 하자는 이런 목적이 바로 대표관리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든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 책임성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3번,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출신 집단에 따라 채용하다 보니까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작년에 교육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 지금 교육부 장관 누구죠? 이름이? 그 여자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다가 들어온 친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되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하는 말이 특성화고 출신들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특성화고 출신들. 그러니까 뭐 이래서 뭐 상고나 공고 이 특성화고 출신들 공무원 채용을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출신이 아닌 이런 경우는 불리하게 되겠죠. 그쪽으로 공무원 채용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 쪽은 줄어들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 내용이 뭐 역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응? 자, 이와 같이 대표 관리자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는 있지만 자칫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성이 저해돼요. 전문성 저해됩니다. 오케이? 왜? 여기는 1차 기준이 출신 집단이에요. 그리고 2차 기준이 실적이야. 그러니까 전문성이 저해될 수밖에. 여러분들 그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 있죠?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 처음에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될 때 잘 몰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응시자도 별로 없었고 커트라인이 50점대인 곳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확인해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금 공무원 빨리 합격해서 공무원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저소득층에 해당되면 합격의 가능성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들 직장 다니시면 그만두게 하시고 재산 다 없애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저소득층에 포함되고 빨리 합격을 해야지. 응? 네. 4번 우리나라도 대표관리제적 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케이? 그 대표관리제를 처음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킹슬리예요. 응? 대표관리제를 처음 주장했던 인물이. 여러분들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